잿더미에 버려진 이런 아이가 끔찍한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버린 자도 그 아이를 주운 자도 훗날 이 아이가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버려졌기에 살아남았고 살아남았기에 돌아왔습니다. 잿더미 속 씨앗 하나가 거목이 되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꽃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복을 가져다 줍니다. 경신년 섣달 금음께의 일이었습니다. 한성부 백성들 사이에서는 그의 겨울을 두고 하늘이 백성을 버린 해라고들 했습니다. 기근이 3년째 이어지는 데다 역병까지 겹치니 시구문 밖에는 날마다 주검이 쌓여갔고 관에서는 전염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수습되지 못한 시신들을 불태우는 일이 일과가 되다시피 했지요. 매캐한 연기가 한성부 하늘을 뒤덮는 것이 이제는 낯선 풍경도 아니었습니다. 그 소각터 언덕을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오르는 여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포 나루터에서 젓갈과 건어물을 팔아 근근히 살아온 과부 박순례였습니다. 나이 40을 바라보는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 굶주림과 고단함이 깊은 주름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죽은 남편이 남긴 빚보증이 화근이 되어 좌판은 물론이고 거처하던 행랑채마저 빚쟁이들 손에 넘어간 지 석 달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리 쫓기고 저리 피하다 발이 닿은 곳이 바로 이 죽음의 터였으니 그것부터가 이미 예사로운 밤이 아니었습니다. 순례는 잿더미 위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찢어진 솜저고리 사이로 칼바람이 파고들었지만 몸을 가릴 기력조차 없었지요. 눈을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니 무심하게도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순례가 혼잣말을 삼키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바람소리에 섞여 어디선가 가늘고 가느다란 소리 하나가 귀끝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사방은 어둠뿐이었습니다. 배가 고파 헛것이 들렸나 싶어 고개를 내저었지요. 그런데 소리는 사그라들기는커녕 더 또렷하게, 더 애처롭게 들려왔습니다. 순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가 두 손으로 잿더미를 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손바닥을 달구고 검은 재가 눈과 코로 쏟아져 들어왔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파헤치던 손끝에 낡은 거적 하나가 잡혔습니다. 단단히 묶여있는 것이 마치 누군가 급히 내던지고 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순례는 손이 떨리는 것도 잊은 채 거적을 풀어 헤쳤습니다. 세상에, 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적 안에는 갓 태어난 사내아이가 있었습니다. 보랏빛으로 변한 입술, 눈썹에 내려앉은 하얀 재, 이미 목이 쉬어 쇳소리가 되어버린 울음. 아이는 온몸으로 살고 싶다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들어올리던 순례의 눈이 멈춘 곳이 있었습니다. 왼쪽 팔뚝이었습니다. 연약한 살같이 불에 지져져 진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것이 예사로운 사고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불길에 우연히 닿은 것이라면 생길 수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작정하고 달군 쇠붙이를 들이댄 것처럼 선명하고 깊게 살이 패여 있었습니다. 순례는 치밀어 오르는 것을 삼켰습니다. 그것은 슬픔도 공포도 아니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을 죄로 만들려 했던 자를 향한 뜨거운 분노였습니다. 저고리를 벗어 아이를 감쌌습니다. 살이 에이는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를 가슴에 바짝 안으니 기적처럼 울음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파랗게 질렸던 입술에 아주 희미하게 온기가 도는 것 같았습니다. 포대기 안을 살피던 순례의 손에 딱딱한 것이 잡혔습니다. 꺼내보니 반쯤 깨진 호패 조각이었습니다. 달빛에 비추어 보았지만 이름도 본관도 알아볼 수 없었고 겨우 읽히는 것이라곤
경신년 동짓달 20나흘이라는 날짜뿐이었습니다. 아이의 신원을 지우려 한 것이 역력했습니다. 그래, 너도 나처럼 버려졌구나. 이름도 없이 사라질 뻔했구나. 순례가 아이를 내려다보는데 아이가 작은 손으로 저고리 자락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그 작은 손의 힘이 어찌나 완강하던지 순례는 그만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알겠다. 알겠어. 내가 살린다. 막 발걸음을 옮기려는데 순례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소각터 뒷길로 등불을 끈가마 한 채가 소리 없이 들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마에서 내린 사내는 갓을 깊이 눌러 쓴 채 손에 쇠꼬챙이를 들고 순례가 방금 전 아이를 건진 그 잿더미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순례는 낡은 담벼락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아이가 울음이라도 터뜨릴까봐 입을 손바닥으로 가만히 막았습니다.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사내는 한참 동안 잿더미를 헤집더니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분명 여기라 하였는데 이상하군. 침을 한번 뱉고는 가마에 올랐습니다. 바퀴 소리가 멀어지고 어둠이 다시 내려앉은 다음에야 순례는 가슴에 담아두었던 숨을 내뱉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허름한 흙집 아궁이에 작은 불을 피워놓고 아이를 무릎에 눕힌 순례는 오랫동안 그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의 핏줄인지, 왜 버려졌는지, 저 팔뚝의 흉터가 어떤 사연을 품고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분명했습니다. 이 아이는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이제 자신의 몫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순례는 아이의 이마를 손끝으로 살며시 짚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이로운 덕을 쌓고 살거라. 내 이름은 오늘부터 이덕훈이다. 창호지 문틈으로 가느다란 아침 햇살이 스며들어 아이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잿더미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던 작은 생명이 처음으로 따뜻한 빛을 받은 아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훗날 한성부를 발칵 뒤집어 놓을 기나긴 이야기의 첫 장이었습니다. 마포 나루터는 아침마다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북적였습니다. 한강을 거슬러 올라온 어선들 세월이 흘러더구니 12살이 되던 해의 일이었습니다. 이 짐을 풀고 팔도에서 모여든 상인들이 목청을 높이며 흥정을 벌이고 지게꾼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짐을 날랐습니다. 젓갈 냄새와 생선 비린내, 연기 냄새가 뒤엉킨 그곳이 덕훈에게는 서당이자 세상을 배우는 학당이었습니다. 순례의 좌판은 나루터 한쪽 귀퉁이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갈치젓, 새우젓, 조기자반을 펼쳐놓은 작은 좌판이었지만 순례의 솜씨가 워낙 뛰어난 덕에 단골 손님이 제법 되었습니다. 순례는 날이 밝기 전부터 나와 좌판을 펼쳤고 해가 기울어야 자리를 거뒀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덕훈은 언제나 순례의 곁에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서당에서 천자문을 외울 나이였지만 덕훈에게는 그런 사치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덕훈은 좌판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오가는 사람들을 구경하고 상인들의 흥정 소리를 귀에 담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시장 바닥이 덕훈의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덕훈의 왼쪽 팔뚝에는 언제나 소매가 내려와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 자리에 있던 화상 흉터를 남들에게 보이기 싫었던 것이지요. 누군가 연유를 물으면 덕훈은 그저 어릴 때 불에 데였다고만 했습니다. 순례 역시 굳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 사이에 말없는 약속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손님이 뜸해진 틈을 타 순례가 새우젓 독을 정리하고 있는데 옆 좌판의 두부장수 노파가 다급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소리요? 내가 언제 이 땅을 팔았단 말이오. 고개를 돌리니 갓을 삐딱하게 쓴 아전 두 명이 노파의 좌판 앞에
버티고 서서 두툼한 문서 한 장을 들이밀고 있었습니다. 행색을 보아하니 고을 아전은 아니었고 어느 세도가의 하인으로 보이는 자들이었습니다. 할망구, 딴소리 말고 여기 문기를 보시오. 이 땅이 우리 주인어른 소유라고 버젓이 적혀 있잖소. 오늘 안으로 짐 싸서 나가지 않으면 관아에 끌려가는 수가 있소. 노파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문서를 들여다보았지만 그를 모르는 처지라 어디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주변 상인들도 웅성거리기만 할 뿐 선뜻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아전을 사칭하든 진짜 아전이든 관가와 엮이는 것은 장사치들에게 공연한 화를 부르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그 문기 잠깐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니 소매를 걷어붙인 12살 사내아이가 두 아전 앞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덕운이었습니다. 술래가 화들짝 놀라 말리려 했지만 덕운은 이미 두 아전 앞에 바짝 다가서 있었습니다. 아전 중 하나가 피식 웃었습니다. 이 꼬마 녀석은 뭐냐? 썩 비키지 못해. 문기를 보여주시면 금방 끝나는 일입니다. 덕운이 물러서지 않자 아전은 코웃음을 치면서도 귀찮다는 듯 문서를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덕운은 문서를 받아들고 찬찬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사각사각 종이 넘기는 소리만이 팽팽한 정적을 채웠습니다. 잠시 후 덕운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문기에는 두 가지 흠이 있습니다. 덕운의 목소리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첫째, 문기에 찍힌 관인이 좌우가 뒤집혀 있습니다. 진짜 관인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둘째, 증일란에 적힌 사람의 나이를 보십시오. 이 나루터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칠성이 아재는 올해 52인데 여기에는 46으로 적혀 있습니다. 6년이나 틀렸습니다. 덕운은 문서를 접어 아전에게 돌려주며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위조된 문기를 들고 남의 털을 빼앗으려 한 것이니 이대로 포도청에 가져가면 어떻게 되는지는 두 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지금 돌아가시는 게 서로에게 낫지 않겠습니까? 순간 나루터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전들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지만 끝내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하고 문서를 구기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들이 사라지자 주변에서 와하는 탄성이 터졌습니다. 두부장수 노파가 덕운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이고 술래야. 내 아들이 나를 살렸다. 살렸어. 어쩜 저리 영특하냐. 상인들이 앞다투어 덕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칭찬을 쏟아냈습니다. 덕운은 쑥스러운 듯 술래 뒤로 슬며시 몸을 숨겼습니다. 술래는 아들의 등을 바라보며 말없이 앞치마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란자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건만 시장 바닥을 학당 삼아 저만큼 자란 아이가 기특하면서도 가슴 한 켠이 저릿하게 아려왔습니다. 저 영특한 머리를 시장통에서만 쓰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좌판을 걷고 돌아가려는데 낯선 사내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고운 도포에 갓을 반듯하게 쓴 것이 예사 행색이 아니었습니다. 사내는 술래에게 정중히 읍을 하더니 덕운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인은 호주에서 일하는 이만득이라 하옵니다. 오늘 아이가 한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치기가 어려워 이렇게 찾아뵈었습니다. 아이의 재주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혹시 아이를 호조서리 자리에 앉혀볼 뜻이 있으십니까? 술래는 미처 대답을 못하고 덕운을 돌아보았습니다. 덕운은 아무 말 없이 그 사내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직 12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어느 어른보다 의젓해 보였습니다. 술래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내젓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나루터를 빠져나왔습니다. 강바람이 두 사람의 옷자락을 흔들었고 한강물은 말없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술래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덕운의 팔뚝에 새겨진 흉터가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저 흉터를 만든 자가 누구인지, 덕운의 진짜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는지 술래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경신년 그날 밤 재더미 속에서 건진 호패 조각을 바느질 골이 깊숙한 곳에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그것이 필요한 날이 올 것 같아서였습니다. 덕운아, 너는 반드시 크게 될 아이다. 술래는 잠든 아들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마포 나루 강물 소리가 밤새 창밖에서 흘렀습니다. 덕운이 22이 되던 해봄의 일이었습니다. 마포 나루터 새벽은 언제나 물안개로 시작되었습니다. 강물 위로 뿌연 안개가 깔리고 어선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낼 무렵 술래는 아들의 보따리를 꾸리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젓갈 반찬을 한 번 더 넣을까 하다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덕우는 그런 어머니 곁에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호조설이 이만득의 청거가 있은 지 어느덧 10년이 지나 있었습니다. 그간 덕우는 나루터를 오가는 상인들에게 글을 배우고 산법을 익혔습니다. 정식으로 서당에 다닌 것도 아니었고 변변한 스승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지만 덕운의 머리는 한 번 본 것을 좀처럼 잊지 않았습니다. 숫자를 다루는 솜씨는 특히 놀라워서 나루터 상인들 사이에서는 덕운에게 장부를 맡기면 단 한 푼도 틀리는 법이 없다는 말이 자자했습니다. 이만득은 그 소문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어느 날 다시 나루터를 찾아온 그는 덕운에게 한성부 판서 최대감 댁 호조 서리 자리를 내밀었습니다. 자네 재주를 나루터에서만 썩히기엔 아깝네. 최 판서 대감께서 사람을 찾고 계시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게. 덕운은 이틀을 고민했습니다. 망설인 것은 자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혼자 남게 될 술래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소자가 한양에 가겠습니다. 반드시 성공하여 돌아오겠습니다. 술래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툭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가거라. 대신 밥은 굶지 마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새벽 내 뜬 눈으로 반찬을 싸는 그 손이 말보다 훨씬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나루터 선착장에서 덕우는 술래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술래는 아들의 보따리를 한 번 더 고쳐 쥐어주며 낮게 말했습니다. 한양 사람들 깍쟁이다. 누가 무시해도 기죽지 마라. 내가 어디서 왔든 내 안에 있는 것은 아무도 못 빼앗는다. 덕운이 배에 오른 뒤에도 술래는 선착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물안개 속으로 배가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한양은 나루터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최판서 대감댁은 북촌 한복판에 자리한 기와집으로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웅장한 소슬대문 앞에 선 덕우는 자신도 모르게 보따리를 더 꽉 쥐었습니다. 마포 나루터 장군의 아들이 발을 들여놓기에는 너무도 높은 문지방이었습니다. 첫날부터 텃세는 노골적이었습니다. 호조에서 잔뼈가 굵은 서리들은 덕운을 보자마자 아래 위로 훑어보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나루터 장사치 아들이 여기까지 왔구먼. 산법은 할 줄 아나? 글은 읽을 줄 알고? 덕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대꾸하는 대신 앉은 자리에서 묵묵히 일을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묵은 장부 더미를 죄다 들이밀며 이번 달 안에 정리하라는 것이 그들이 덕운에게 내린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다른 서리들은 실실 웃으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누가 봐도 못 해낼 것이 뻔한 분량이었으니까요.
덕우는 첫날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등잔 하나의 의지에 장부를 펼쳐들고 숫자들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마포나루에서 날마다 수백 건의 거래를 머릿속으로 깨어온 눈이었습니다. 숫자의 흐름을 읽는 것은 덕운에게 숨쉬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출근한 서리들이 덕운의 책상 위에 가지런히 쌓인 정리 문서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수십 년치 장부가 깔끔하게 분류되어 있었고 그 끝에는 덕운이 직접 손으로 작성한 요약문서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장부 속에서 찾아낸 세금 누락과 공금 착오 내역을 항목별로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장부를 베낀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묵은 숫자들 사이에서 감춰진 흠결을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서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덕운이 사랑채 서고 한켠에서 홀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싸준 묵은 젓갈과 보리밥이었습니다. 소박하기 짝이 없는 밥상이었지만 덕운에게는 세상 어떤 진수성찬보다 익숙하고 편한 냄새였습니다. 그때 서고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최 판서였습니다. 나이가 예순을 바라보는 듯 머리에 서리가 내렸지만 눈빛은 형형했습니다. 최 판서는 덕운의 밥상을 내려다보더니 말없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 반찬 냄새가 예사롭지 않구나. 덕운이 황급히 자리를 피하려 하자 최 판서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가지 말게. 오랜만에 맡아보는 냄새라서. 최 판서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묵은 젓갈 냄새가 서고 안에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그 표정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움인지 슬픔인지 덕운은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머니가 싸주신 것이냐? 그렇습니다. 마포나루에서 젓갈 장사를 하시는 분입니다. 최 판서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덕운이 왼손으로 수저를 드는 것을 보고 잠시 시선을 멈추었습니다. 왼손을 쓰는구나.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오른손이 영 익숙하지 않아서요. 최 판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덕운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최 판서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앞으로 장부는 내가 직접 내게 올리거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덕운의 한양 생활을 바꾸어 놓을 시작이었습니다. 서고 문이 닫히고 혼자 남은 덕운은 어머니가 싸준 젓갈 한 점을 입에 넣으며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북촌의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습니다. 마포 나루터에서 보던 그 별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2달이 지난 어느 밤이었습니다. 최 판서는 약속대로 덕운에게 가장 내밀한 장부들을 맡겼습니다. 낮에는 다른 서리들 틈에서 여전히 천출 취급을 받았지만 밤이 되면 사랑채, 서고에 홀로 남아 최 판서가 내려준 장부를 들여다보는 것이 덕운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눈에 거슬리는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강첨지였습니다. 강첨지는 최 판서의 처남이었습니다. 최 판서 부인이 세상을 떠난 뒤로 대감댁 안팎의 살림을 쥐락펴락해온 자였습니다. 후계자 없는 최 판서 댁에서 언젠가 자신이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으리라 여겨온 터였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굴러들어온 나루터 장사치 아들이 대감의 총애를 받으며 밤마다 내밀한 장부를 들여다본다는 것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강첨지는 신복 하나를 시켜 덕운의 뒤를 밟게 했습니다. 저자가 무엇을 보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낱낱이 보고하라. 한편 덕운은 그런 시선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최 판서로부터 뜻밖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대감댁 후원 깊은 곳에 오래된 문서 창고가 하나 있네. 수십 년째 아무도 손대지 않은 곳이지. 거기 묵은 문서들을 한번 정리해보게.
창고는 후원 가장 안쪽 담쟁이 덩굴이 무성하게 뒤덮인 낡은 행랑채 옆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오래된 종이 냄새와 먼지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켜켜이 쌓인 문서 상자들이 천장까지 닿을 듯 빼곡했고 가장 구석진 곳은 등잔을 가져다 대야 겨우 보일 정도로 어두웠습니다. 덕우는 날마다 저녁이 되면 창고로 들어가 문서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은 오래된 토지 문기나 세금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철제 문서함 가장 깊숙한 곳, 다른 서류들과 달리 분류 표식도 없이 낡은 보자기에 쌓인 채 처박혀 있는 문서 뭉치 하나가 손에 잡혔습니다. 보자기를 풀자 2장의 문서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수결이 찍힌 지시문이었습니다. 경신년 동짓달 20나흘 밤 시구문 밖 소각터에 처리하라. 흔적을 남기지 말 것. 강씨. 덕운의 손이 멈췄습니다. 경신년 동짓달 20나흘. 순례가 제더미 속에서 자신을 건진 날이었습니다. 덕운은 천천히 2번째 문서를 펼쳤습니다. 절반쯤 불에 그을린 종이었지만 중요한 내용은 남아 있었습니다. 내의원 의원이 작성한 의안이었습니다. 산모 최씨 부인, 경신년 동짓달 20나흘의 시 남아순산. 산실 화롯불 사고로 왼쪽 팔뚝에 중화상. 아이 사망. 보호자 강씨 첨지 입회. 덕우는 의안을 손에 쥔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산모 최씨 부인. 최 판서의 부인이었습니다. 보호자 강씨 첨지. 그리고 왼쪽 팔뚝의 화상. 덕우는 천천히 왼쪽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불에 지져진 흉터가 등잔 불빛 아래 드러났습니다.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산실 화롯불 사고는 거짓이었습니다. 강첨지가 최 판서의 후계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갓 태어난 조카의 팔뚝에 뜨거운 쇠붙이를 들이대 화상을 입힌 뒤 사망으로 꾸며 소각터에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제더미 속에서 건져낸 것이 박순례였습니다. 덕우는 자신이 바로 그 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참 동안 창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등잔불이 가물거렸습니다.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덕우는 서둘지 않았습니다. 강첨지는 교활한 자였습니다. 이 문서만으로는 조작됐다고 발뺌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강첨지 스스로 자신의 죄를 입으로 뱉게 만들 결정적인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덕우는 2 문서를 조심스럽게 접어 품 안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창고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뒤이어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찾았느냐? 강첨지의 신복이었습니다. 덕운의 뒤를 밟아온 자였습니다. 그는 덕운이 창고에서 무언가를 발견하는 장면을 문틈으로 지켜보다가 강첨지에게 달려가 보고한 것이었습니다. 날이 저자가 경신년 문서를 꺼내 들여다보다가 품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안색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보고를 받은 강첨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경신년 문서.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강첨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20여 년 전 자신이 저지른 일의 흔적이 그 창고 깊숙이 잠들어 있다는 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첨지는 즉각 신복들을 창고로 보냈습니다. 당장 문을 잠가라. 그리고 아무도 들이지 마라. 창고 안에서 덕운이 문을 밀어보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밖에서 단단히 걸어 잠긴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멀어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하고 빠른 발소리였습니다. 덕우는 직감했습니다. 강첨지가 눈치챘구나. 등잔불이 꺼지려는 듯 가물거렸습니다. 덕우는 품 안의 문서를 한 번 더 확인하고는 창고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반드시 살아서 나가야 했습니다.
이 문서를 가지고 살아서 나가야 했습니다. 마포 나루터에서 보따리를 쥐어주던 순례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은 아무도 못 빼앗는다. 덕우는 숨을 고르고 창고 안을 다시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등잔불이 조금씩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덕운이 창고 안을 살피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등잔불이 꺼졌습니다.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손을 눈앞에 들어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덕운은 벽을 더듬으며 창고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천장 쪽으로 작은 환기 구멍이 하나 있었지만 사람이 빠져나가기엔 턱없이 좁았습니다. 문은 두꺼운 나무로 짜인 데다 밖에서 걸쇠까지 내려진 듯 아무리 힘을 주어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강첨지는 신복들을 불러 모으고 있었습니다. 보고를 받은 직후부터 강첨지의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덕운이 그 문서를 품에 넣었다는 것은 이미 내용을 파악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덕운의 왼쪽 팔뚝에 있다는 화상 흉터. 강첨지는 그것까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신복이 덕운의 뒤를 밟으며 보고한 내용 중에 있었습니다. 더운 여름날 소매가 거친 덕운의 팔뚝을 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그 보고를 들었을 때 강첨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화상 흉터 하나로 무슨 연관을 짓겠느냐 싶었습니다. 하지만 경신년 문서를 들여다보았다는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한꺼번에 맞아 들어갔습니다. 20여 년 전 소각터에서 없애버렸다고 믿었던 그 핏덩이가 살아서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강첨지는 이를 갈았습니다. 살려두었다간 모든 것이 끝장이다. 그는 신복 중에서도 가장 믿을 수 있는 자 둘을 따로 불렀습니다. 오늘 밤 저자를 창고에서 꺼내 마포 강변 창고로 데려가라. 단 저자가 스스로 걸어 들어가게 해야 한다. 내부 고발자가 있다고 깨어내라. 경신년 장부를 가지고 있는 자가 만나자 한다고 하면 저자는 반드시 움직일 것이다. 신복은 고개를 끄덕이고 사라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창고 문 너머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덕운 서리나리 소인은 강첨지 밑에서 20년간 장부를 맡아온 자입니다. 나리께서 진실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찾아왔습니다. 경신년의 모든 것을 증명할 원본 장부가 있습니다. 오늘 밤 마포 강변 창고로 오십시오. 거기서 드리겠습니다. 덕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너무 절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상한 낌새가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첨지가 이미 자신을 눈치챈 이상 시간을 끌면 오히려 위험해지는 것은 자신 쪽이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손에 넣으려면 움직여야 했습니다. 덕우는 결심했습니다. 창고 문은 잠시 후 밖에서 열렸습니다. 신복이 슬며시 걸쇠를 풀어준 것이었습니다. 덕우는 품 안의 문서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어둠 속으로 나섰습니다. 마포 강변 창고는 나루터에서 한참 떨어진 후미진 곳에 있었습니다. 덕운이 어릴 적 순례와 함께 장사하던 나루터 근방이었지만 그 창고만큼은 낯선 곳이었습니다. 강바람이 거세게 불어오는 밤이었고 주변에는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창고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덕운이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코를 찌르는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송진과 기름이 뒤섞인 냄새였습니다. 바닥을 내려다보니 누군가 일부러 뿌려놓은 듯 기름이 흥건하게 고여 있었습니다. 덕운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함정이다. 몸을 돌려나가려는 순간 등 뒤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습니다. 쇠사슬을 감아 잠그는 소리가 연이어 들렸습니다. 덕운이 달려가 문을 밀어보았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문 너머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느리고 여유로운 발소리였습니다.
그 발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덕우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경신년에 내가 실수를 했지. 강첨지였습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직접 확인하지 않은 것이 화근이었어. 그런데 이번엔 다르다. 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고 안을 빠르게 살폈습니다. 천장 가까이 작은 환기창이 하나 보였습니다. 상자들을 쌓아 올리면 닿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러기엔 시간이 없었습니다. 최판서 대감이 내 왼쪽 팔뚝을 보는 날이 오면 모든 것이 끝장이지. 그 전에 마무리를 해야겠구나. 강첨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문틈 사이로 불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처음엔 가느다란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름을 머금은 창고 바닥은 순식간에 불길을 빨아들였습니다. 붉은 화염이 벽을 타고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덕우는 상자를 끌어다 천장 환기창 아래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불길은 이미 사방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검은 연기가 천장을 뒤덮으며 숨이 막혀왔습니다. 덕우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소매로 입을 틀어막았지만 매캐한 기운이 기도를 파고들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같은 시각 마포 나루터에는 차가운 강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술래는 좌판을 걷다 말고 손을 멈추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는 불안이었습니다. 젓갈 독뚜껑을 덮으려던 손이 허공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코 속으로 이상한 냄새가 스쳤습니다. 비린내도 연탄 냄새도 아닌 아주 오래전 경신년 그 겨울밤 소각터에서 맡았던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술래는 앞치마를 던지듯 벗었습니다. 나루터 사람들이 말릴 틈도 없이 술래는 강변을 따라 뛰기 시작했습니다. 집신이 벗겨지는 줄도 몰랐습니다. 칠순을 바라보는 몸이었지만 그 밤의 술래는 달랐습니다. 자식을 향한 어미의 발걸음에는 나이가 없었습니다. 강변 창고 쪽에서 붉은 불빛이 번지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술래는 비명을 삼키며 달려갔습니다. 창고 앞에는 강첨지와 신복들이 서 있었습니다. 강첨지가 술래를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 노파는 뭐냐? 끌어내라. 신복들이 달려들었지만 술래는 뿌리쳤습니다. 60평생 젓갈 독을 들어 올리던 팔이었습니다. 술래는 창고 문으로 달려가 쇠사슬을 잡아당겼습니다. 뜨겁게 달궈진 쇠가 손바닥을 찢었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덕우나, 애미 왔다. 안에 있느냐? 안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술래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바닥에 공사에 쓰다 버린 굵은 나무 몽둥이 하나가 보였습니다.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쇠사슬을 향해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쾅, 쾅, 쾅. 어깨가 빠질 듯 아팠습니다. 손바닥이 찢어져 피가 흘렀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느님, 제 목숨 가져가시고 이 문만 열어주십시오. 수십 번을 내리친 끝에 쇠사슬 고리 하나가 툭 끊어졌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검은 연기가 폭발하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술래는 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불길이 옷자락을 핥았습니다. 바닥을 더듬으며 기어 들어가니 구석에 웅크린 덕운이 손에 잡혔습니다. 이미 의식이 가물가물한 상태였습니다. 덕운아, 애미 왔다. 일어나라. 덕운을 일으켜 세우려는데 머리 위에서 끔찍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에 탄 들보가 무너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술래는 본능적으로 덕운을 바닥으로 눌러 덮었습니다. 자신의 등으로 무너지는 들보를 받아냈습니다. 흑! 짧은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살이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도 술래는 덕운을 감싼 팔을 풀지 않았습니다. 괜찮다. 애미 등짝이 워낙 두꺼워서 이까짓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때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만득의 급보를 받고 달려온 최판서였습니다. 불길을 보자마자 신복들에게 호통을 치며 자신도 창고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잠시 후 최판서의 손에 이끌려 두 사람이 창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순례의 등에서는 아직도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최판서가 덕운을 눕히며 얼굴을 살피는 순간이었습니다. 불에 타 너덜거린 덕운의 왼쪽 소매 사이로 팔뚝의 화상 흉터가 드러났습니다. 달빛 아래서도 선명하게 보이는 그 흉터를 본 최판서의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강첨지가 경신년에 했던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내의원 별채는 깊은 밤이었는데도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순례는 온몸에 흰 붕대를 감은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등과 양팔뚝에 입은 화상이 깊었습니다. 내의원 의원은 고개를 저으며 오늘 밤이 고비라는 말을 남기고 나갔습니다. 덕우는 자리를 뜰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살리려다 저지경이 된 사람 곁에서 눈을 감을 수가 없다. 어찌요. 최판서는 별채 마루 끝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고급 비단 도포는 흙과 그을음으로 엉망이 없고 손등에는 불길 속에서 입은 생채기가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는 그저 방문 너머 희미하게 보이는 순례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 경신년 소각터에서 한 번, 그리고 오늘 밤 불길 속에서 또 한 번,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의 아이를 위해 두 번이나 목숨을 내던진 여인이었습니다. 수천석 재산을 가진 자신이 지키지 못한 것을 저 늙은 행상 여인이 맨몸으로 지켜냈다는 사실이 최판서의 가슴을 후벼습니다. 이윽고 강변 쪽에서는 포도청 포졸들이 강첨지를 의금부로 압송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다 강첨지의 신복들도 하나씩 잡혀 들어갔습니다. 20여 년간 깊은 어둠 속에 묻혀있던 죄가 하나씩 세상 밖으로 끌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판서의 얼굴에는 통쾌함도 도감도 없었습니다. 죄인이 벌을 받는다고 해서 상처 입은 사람들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날이 밝을 무렵이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할 때 순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덕운이 먼저 알아채고 몸을 기울였습니다. 어머니, 순례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이 흐릿했지만 덕운의 얼굴을 알아보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붕대 감긴 손을 들어 덕운 쪽으로 뻗으려 했습니다. 살았나네, 새끼 안 다쳤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습니다. 덕운은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예,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살리셨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말이 더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살리지 못했다면 이 세상 어떤 진실도 어떤 신분도 아무 의미가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마루에 앉아있던 최판서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별채 문을 열고 들어온 그는 순례의 침상 앞에 섰습니다. 한성부에서 이름을 날리는 판서 대감이 아니라 평생 빚을 진한 사람으로서 서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내의원 바닥에 두 무릎을 꿇고 이마가 닿을 만큼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최판서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눈먼 이 사람이 제 혈육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경신년 그날 밤 어르신이 제 더미에서 건져주시지 않았다면 이 아이는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또다시 목숨을 어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아들을 두 번 잃었을 것입니다. 이 은혜는 삼생을 두고도 갚지 못할 것입니다.
순례는 흐릿한 눈으로 최 판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원망도 타박도 없는 눈이었습니다. 다만 오래 고생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잔잔한 눈빛이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대감. 모르셔서 그러신 것 아닙니까? 순례가 낮게 말했습니다. 핏줄이란 게 일이 무서운 것이어서 결국은 제자리를 찾아가는 법이지요. 대감께서도 그것을 찾으러 헤매신 것이고 이 아이도 그 길을 따라 걸어온 것이지요. 다 하늘이 하신 일입니다. 최 판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덕운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직 몸이 성치 않아 비틀거렸지만 기어이 최 판서 옆에 나란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순례를 향해 엎드렸습니다. 한참 동안 그 자세로 있다가 덕운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목이 메어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한번 참았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어미 품에서 태어나지 않았어도 어미 손에서 자랐습니다. 소각터 제더미에서 저를 건져주신 그날부터 제 목숨은 어머니 것이었습니다. 오늘 밤 그 목숨을 다시 한번 살려주셨으니 이제 이 목숨은 2번 어머니 것입니다. 낳아준 정보다 길러준 정이 더 무겁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어머니가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순례의 눈에서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붕대 감긴 손을 들어 2 사람의 머리를 갈아 쓰다듬으려 했습니다. 손이 닿지 않았지만 그 마음은 닿았습니다. 됐다. 이제 다 됐구나. 한참 만에 순례가 말했습니다. 내가 경신년 그날 밤 소각터에서 죽으러 갔다가 너를 만났지. 그때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는데 그 이유가 오늘까지 나를 살게 했구나. 내 할 일은 다 한 것 같다. 별채 안에 한동안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2 남자의 어깨가 조용히 들썩였습니다. 한 사람은 잃어버린 아들을 2번이나 살려준 은인 앞에서, 한 사람은 자신의 목숨보다 자신을 먼저 여긴 어머니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걷히고 있었습니다. 네이원 뜰에 심어진 매화나무 가지 끝에 이른 봄빛이 내려앉았습니다. 새가 한 마리 울었습니다. 아주 맑고 청명한 소리였습니다. 경신년 소각터의 제더미 속에서 시작된 길고 긴 인연이 마침내 가장 따뜻한 자리에서 닿은 아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3 사람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해가 흘렀습니다. 덕우는 호주에서 젊은 나이에 이름을 떨치는 관리가 되었습니다. 숫자 뒤에 숨겨진 진실을 꿰뚫어 보는 눈은 조정 안에서도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하지만 덕운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보름에 한 번 관복을 벗고 마포 나루터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나루터 귀퉁이 순례의 좌판은 여전했습니다. 등에 화상 흉터가 남았지만 순례는 그것을 가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훈장처럼 여기며 그 자리에서 젓갈을 팔았습니다. 최 판서는 어느 틈엔가 그 옆에 자리를 깔고 앉아 생선 손질을 배우다 혼나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3 사람이 나루터 평상에 둘러앉아 보리밥과 젓갈로 저녁을 먹는 날이면 덕우는 왼쪽 팔뚝의 흉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누군가를 지워버리려 찍은 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낙인이 3 사람을 하나로 이어주었습니다. 마포 강물은 오늘도 말없이 흘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